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잇따라 회담하고 있는데요. 향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 정가는 대선 전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의회 현장에서 활동을 해오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한미 관계 전망 그리고 워싱턴 정가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미길에 올랐고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며칠 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의 회담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새해 들어서 뭔가 이렇게 한미 간의 공조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워싱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빨라졌죠, 예. 속도가. 바이든 정부 들어선 지 2년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이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세계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네. 그 결속시켜서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게 외교안보의 총체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내놓을 게 별로 없는데 2년이 흐르고서 이제 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올 초 들어오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또 아시아가 이제 중심입니다. 중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올해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국무부나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실제적으로 다 실무 장관들이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그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네. 한국 거쳐서 필리핀까지 갑니다. 네. 그다음에 블링컨 장관이 또 이어서 중국 방문을 놔두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지난달에는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갔어요. 네. 뭔가 굉장히 빨리 흘러간다 이런 그 분위기는 보면은 선거를 놔둔 바이든 정부의 발빠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외교안보의 성과를 좀 발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곧 열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북핵 관련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네. 북핵이라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모든 게 중국의 시선이 모아져가지고 이 포스트 중국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우려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어떻게 그 만들어져서 흘러갈 건가라는 게 우려를 많이 하죠. 네. 이거의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그 진화가 되고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다간 또 확전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우려가 많이 되고서요. 네. 이런 가운데서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 장관의 또 이번 미국 방문이 올해 또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준비 작업이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그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의 회담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을 같이 해서 이거를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 정상회담 준비하는 게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 네. 정상회담이라 하더라도 그 북한 핵 문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의제가 조금 다뤄질 수도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시각인데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박진 장관과 회담을 하고 이제 중국을 또 방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사이를 좀 봤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중국 강경한 분위기는 네. 그 새로운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118학이 이 워싱턴의 정치 이 체제가 다시 새롭게
들었으면서 중국에 관해서는 더욱 좀 강경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미국 국내에서의 그 시민들과 유권자들한테 좀 맥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강화되고 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미국 시민들의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한편에서는 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도 있고 아마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그 관계를 맺는 거에서는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예, 그런 의제들이 그런 것들이 1, 2, 3, 4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만 시민사회 이슈가 마약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미국 내에 마약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강경한 마약이 중국으로부터 진원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싼 가격에 너무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국내 이슈로 볼 때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협의할 때 이거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핵 관련해서 네. 중국과의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의 협의하는 의제이고 아마 이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번에 박진 장관님과 블링컨 장관의 네. 회담의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중국과 당국자 접촉 등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입국 조치를 앞두고 신경전도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이 어쨌든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움직임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볼 때는 지금 좀 크게 보는 게 맞고요. 그게 네. 미국과 중국 관계,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 외교 안보 내용들이 일본과 한국과 미국 이 관계에서 대응하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관계가 우리가 볼 때는 미중 관계 안에 네. 그 안의 내용에 거의 다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라는 걸 미리 전망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한미 그리고 미중 한중 관계를 어떻게 조금 잘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이 워싱턴에서 볼 때 네. 굉장히 좀 그 우려했던 거는 지난달에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갔어요. 네. 그 내용들이 볼 때는 이게 중국에 대응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일본과 미국 관계에서 논의된 것들이 있었고 좀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네. 야, 이럴 때 이 관계에서는 한국도 이제는 일본 이상으로 중요하고 미국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박신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만날 때에도 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 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중국이라는 대응하는 관계에서 이게 작동이 될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는 일본과의 관계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다가 맞춰주기로 원하는 게 굉장히 큰 이 프레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워싱턴은 차기 대선 모드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약 2년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 포들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선거 운동을 돌입을 했는데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중간 네.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그 맞는 전망이었는데 네. 중간 선거 때 트럼프의 정치력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약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공화당의 후보가 되지 않고서는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모든 거를 걸 거라고 보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 내의 대선 후보 중에 트럼프를 앞지르는 그 플로리다 드산티스라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트럼프하고서 공화당 내에서는 둘이 경쟁 관계가 된 거죠. 네. 그래 아마 앞으로 대선으로 접어들면서 공화당 내의 후보 경쟁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드산티스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견제하고서 이거를
제압하는가가 가장 초점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공화당 내에 또 다른 경쟁 후보라면 누구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틀 전인가 니케일리라는 유엔 대사도 하고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한 7년인가 한 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마이크 폼페오 금방 할 거죠. 그리고 네. 그 펜스 부통령도 유력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볼 때는 그 트럼프와 드산티스 2파전으로 네. 예, 그렇게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출마 선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FBI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 문서 유출에 관련한 거는 이 대선에 영향을 주다기보다는 이 양당이 정쟁으로 네. 이미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혐의였었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다가 갖고 가서 숨겨놨던 기밀 건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오다가도 지금 찾아드는 거 보면은 이 사안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네. 양쪽 진영에서 서로 이제 정파적으로 싸우는 아젠다로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관리의 문제로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문제로다가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는 건 미국에서는 네. 현역이 재선되는 거는 그냥 관례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악관 진영이 바뀌었어요. 네. 예, 론 그죠. 클라이언 비서실장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캠프를 꾸리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새로 백악관 비서실장 오는 사람은 이 갖고 있는 정부 아젠다를 가지고 잘 유권자에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어레인지를 해나가는 역할이고 론 클라이언 비서실장은 나와서 새롭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프를 만드는 일에 진력할 거로 보면은 네. 현역인 바이든 대통령 재선 의지는 강하다. 옆에서 평가는 뭐 고령이다 이런 네. 이유로다 많이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다른 후보들이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재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또 2년 정도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2024년 뭐 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뭐 트럼프가 바이든이 이제 대결을 했을 때 바이든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예상되는 설문조사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아직 먼 얘기지만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네. 바이든이 재선한다라고 할 때에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때 경쟁력이 있다. 트럼프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아닌 후보를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지 않고서는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응하는 경쟁 후보가 되겠다고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바이든의 그 후보로서의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의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가져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새롭게 변화한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은 네. 너무나 작은 차이로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수당의 리더가 새 회기에 의장이 돼야 되는데 의장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15번 투표를 해가지고 겨우 됐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직 워싱턴의 연방의회 체제가 좀 불안합니다. 거의 이제 정비가 됐지만은 네. 이렇게 볼 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다 앞으로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느냐로 다 초점이 돼서 네.
갈 거기 때문에 정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네. 미국이 이전에 비해서는 정쟁이 심해지더라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인 분위기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케빈 메카시라는 의장이 너무 작은 차이의 다수당이라는 리더십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겠다. 그게 좀 불안하죠, 시민이 볼 때는. 그죠. 네, 상임위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외교 안보 분야거든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좀 걱정은 외교 안보, 네. 그다음에 군사위원회, 예산위, 정보위 같은 데에 다수당 공화당의 체어맨들이 의장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강경한 분들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뭔가를 정책을 가지고 협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뭘 의회가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서 이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문제, 특히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 훨씬 강경한 미국의 입장이 겉으로 나올 것 같은 이럴 정도로 강경한 사람들이 의장이 지금 거의 확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한국계 의원 4명이 아직은 뭐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 줄 거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만 한 분이 3선이고 2분이 재선입니다. 네. 그리고 공화민주의 2분씩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특히 그 외교위에 있는 앤디 김 3선 의원은 거의 외교위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확보해낸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영킴이라는 공화당 여자 의원은 외교위 내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아태 소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고 미셸 박이라는 분은 하원에서 중국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에 공화당 내에서는 아시안계는 유일하죠. 저는 이 4명의 한국계 의원이 한반도 관련해서도 비교적 평화 입장에서 안정적인 발언을 해나가기에 그래도 좀 진용을 갖추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초선 그리고 재선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그 좋은 상임위에 다 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걸 볼 때는 이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고 이 세들이 이걸 보고서 정치적인 권역으로 들어가고 또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